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출범 때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강력 추진했던 상법 개정이 1차, 2차에 이어서 3차까지 일단락된 건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달성하는 등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한국 자본시장이 한 걸음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AI발 산업재편이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도 불러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한편에서는 정작 지금까지 AI 투자 대비 생산성이나 성과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AI로 인한 고용 불안이나 소비 축소 우려도 과장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AI 혁신과 생산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식이 하락 마감했죠. 코스피가 하락, 네. 소폭 상승하면서 혼조세였는데요. 네. 코스피는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입니다. 코스피가 1% 하락했습니다. 6,244.13. 코스닥은 0.39% 상승하면서 1,192.78. 네. 코스닥은 이제 1,200 돌파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요 수급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외국인이 지금 8일째 팔자세 이어가는 게 눈에 띄는데,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대부분 받아내면서 그래도 지수가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워낙 많이 팔아서요. 네,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코스피가 빠지긴 했는데 미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급락해서 큰 폭으로 빠진 걸 감안하면 저는 선방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약세로 출발을 해서 오전에는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낙폭이 3%대로 확대가 됐고,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 충격에 오늘 확실히 조정을 받겠다 싶었는데 네. 사실 오후장 들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키우면서 낙폭을 다 줄여냈거든요. 오후 2시경에는 다시 상승 전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하락 마감은 했지만 낙폭 많이 줄여냈고요. 시총상위 중에서 오늘 현대차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네. 10%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대 운용 성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작년 2025년이죠. 23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기금 적립금이 1,458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운용 수익금이 231조 6천억 원. 국민연금 한 해 연금 지급액의 4.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연간 지급액이 49조 좀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지급해야 될 연금액을 다 확보를 한 셈이죠. 네. 이걸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18.82%,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8.04%를 기록하게 됐는데, 작년 수익률 18.82%가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네. 일본이나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해외 다른 주요 연기금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것이고요.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에서 82.44%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네. 해외 주식에서는 19.74%, 국내 채권에서는 0.84%, 해외 채권 3.77%, 대체 투자는 8.03%. 전반적으로
자산군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뒀지만 역시 국내 증시의 강세. 그 중에서도 코스피가 국민연금 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현대차 그룹이요, 그 전북 새만금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 9조 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 대규모 지방 투자가 체결이 된 거고요. 오늘 전북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정부와 현대차 그룹 간 새만금 투자 협약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네, 참석을 네.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만금 투자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새만금 지역에 올해부터 약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4천억 원가량을 국내 최초 로봇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데 투자하기로 했고 이곳에서는 뭐 웨어러블 로봇 같은 다양한 산업 물류 로봇을 양산을 하고요. 네. 향후에 로봇 부품 클러스터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 자율 자동차나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도 구축합니다. 여기에는 GPU 5만 장을 투입할 정도로 대규모로 구축이 되는데 네. 여기 약 5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9조 원 투자금 중에서 대부분이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이 밖에도 1조 원을 투자해서 네. 그린 수소 생산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전의 플랜트를 네. 구축하기로 했고요. 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지원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이번 투자로 약 7만 1,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을 AI 수소 기반의 미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프라 기반 마련, 또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쿠팡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해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섰다면서요? 네. 쿠팡의 모회사죠. 쿠팡 INC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매출 약 49조 1,197억 원, 전년보다 14%가 늘었습니다. 네, 네. 작년 영업이익은 6,790억 원, 1년 사이 8% 늘었고요. 당기 순이익은 3,030억 원 기록을 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네. 작년 매출과 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네. 이제 보셔야 될 건 분기별 실적입니다. 네.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게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약 12조 8,103억 원. 전년 동기 대비는 11%가 늘었는데 네.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하면 이게 5%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11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97%나 급감을 한 거고요. 당긴 순손익 역시 377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유를 따지고 보면 이제 연말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 측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매출 성장률이나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이나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4분기 활성 고객 수를 보면 2,460만 명, 직전 분기 대비 1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실적 발표 자리에서 김범섭 의장이 육성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육성을 들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육성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김 의장은 실적 발표를 위해 개최한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데이터 보안 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28일에 이제 사과 입장문을 당시에 공개를 했었죠. 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또 입장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정보 유출 사태 3개월 만에 첫 육성 사과를 한 거거든요. 이 사과를 고객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그리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일단 시기도 좀 늦었고 사과하는 형식도 여전히 밀당하는 것 같죠. 네. 입장문 사과했다가 이번엔 육성 사과를 하니까 그럼 다음엔 영상 사과냐.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사과를 한다는 게 혹시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명확치 않다라는 점인 거죠. 네. 보통 실적 발표 컨콜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참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사과가 이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향한 사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도 한켠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16분입니다. 자, 이제 한국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시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그 1차,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으로 우리 증시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 맡고 계신 천준범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엊그제 통과된 거죠. 국회 본회의에서요. 네. 이제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그 상법 개정 1차, 2차, 3차가 이제 네. 다 일단락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숨가쁘게 달려왔다. 짧은 네. 시간 내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1차, 2차, 3차 하나씩 좀 짚어보고 네. 얘기를 이어갈까요? 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상법 개정들이 전부 다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중간에 네. 어떤 뭐 논의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3차까지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1차 개정은 주주 충실 의무로 대표가 네, 되는데 네. 그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이사가 됐을 때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네. 적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가 그때까지는 회장을 위해서만 일을 해도 네. 법상 별 문제가 없었어요.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네, 회사를 위하여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그 문구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추가한 것이고 네. 2차 2차 개정은 좀 복잡하지만은 결국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에 관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리 이사가 되었을 때 그 행동 규범이 있더라도 그 구성 자체를 사실 바꾸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는 쉽게 그냥 이사회 구성을 바꾼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바꿨죠? 기존까지는 지배주주가 선임을 100% 그냥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소수주주가 최소한 한 명이라도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2명까지는 네. 이제 일반 주주, 소수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어떤 그 조건을 주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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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이 돼서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 전까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을 잘 하다가도 이제 지배주주, 이제 회장이라고 불리우는 개인 지배주주의 이익과 어떻게 좀 관련된 일이 있으면은 이 사회가 좀 침묵을 하고 약간 좀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게 이번 상법 개정이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뀔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 본회의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네. 이건 이제 골자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자사주 소각을 언제 안에 해야 된다는 건지 좀 네, 짚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면은 1년 안에 네. 소각을 해야 되고 다만 그 보유 또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정관의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정관의 근거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의무 소각이다, 강제 소각이다 이렇게 조금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은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각하도록 하지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주총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를 네.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은 기본적으로는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식을 소각할 때는 기존의 주식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기간이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1년 또 1년 1년 반인가, 반으로 돼 있습니다. 반인가 네, 이렇게 1년 반으로 돼 있습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일각에서는 그래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제도를 좀 정비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이 자사주 문제는 좀 어려워가지고 네. 많이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도 하고 자사주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표현 자체를 자기 주식이라는 표현을 좀 선호하는 게 네. 이제 자사주 하면은 뭐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자사주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셀프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옵니다. 네. 그러면은 주주한테 돈이 나갑니다. 네. 그러면 이미 회사의 돈은 나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껍데기입니다. 그 자체의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0이고. 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는 지배주주들이 네. 어떤 지분 경쟁이 벌어지는 거를 대비해서 갖고 있다가 네. 지분 경쟁이 벌어지면은 원칙적으로는 지배주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되는데. 네. 근데 이 자기 주식 회사의 돈으로 갖고 있었던 자기 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한테 처분을 하면 그때는 권리가 살아나 버립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네. 제3자한테 나가면은 갑자기 의결권도 생기고 가치도 생겨요. 네. 그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남용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전까지는 충실 의무도 주주 충실 의무도 잘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아예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분 경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배주주하고 비슷하게 사더라도 네. 이거 뭐 아무 때나 그냥 처분할 거 아니야 네. 친구한테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예 지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폐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원천적으로 소각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사실상 소각과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1년 전의 상법에서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 의무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들을 제안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포이즌 필이라든가 뭐 차등 의견권 네. 같은 거는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차등 의결권은 벤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 네. 포이즌 필은 이제 쓸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조금 뭐 복잡하긴 하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포이즌 필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미국의 주주가 완전히 분산돼 있는 회사들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큰 주주라도 뭐 5% 10%도 안 되는 회사에서는 네, 네. 포이즌 필이라는 게 좀 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 30% 이상 지배주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에서는 사실은 포이즌 필을 가동할 그 이유도 없고 사실은 좀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일단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가격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재무 이론적으로는 네. 자사주는 취득하는 동시에 네.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소각을 하던 말든 똑같은 게 원칙인데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요. 다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거는 다시 나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됐던 거지. 이제 네. 소각 의무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취득과 동시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용됐던 사례를 좀 짚어주신다면. 네, 사실은 뭐 저도 일을 하면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이제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제일 뭐 유명한 사례로는 경영권 분쟁이라기보다는 삼성물산 합병 때, 제일모직하고. 네, 제일모직 합병 때 네. 2015년이죠. 네. 그때 이제 삼성물산이 자기 주식을 5.7%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거를 KCC한테 이제 넘겼어요. 네. 그러면서 KCC가 합병에 찬성을 했거든요. 요 주식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삼성물산 합병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은 아니었지만 지배주주가 원하는 어떤 의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걸 보고 사실은 이때 이걸 보고
엄청 많은 회사들이 아 자기 주식이 이렇게 좋구나 해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이제 자기 주식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주주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제3자한테 처분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분 경쟁이 치열할 때 갑자기 제3자한테 처분을 했는데 네. 이 제3자가 그러면 지배주주하고 친구냐, 우호적이냐, 뭐가 이게 남용되는 거냐라는 거를 그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이 고착화가 되지 않고 바로 지배주주 쪽으로 추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남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 효과 반드시 그 효과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 네. 어쨌거나 지금 코스피 상승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느껴지는데 네. 일단 1차, 2차 상법 개정안이 있었고 이번에 3차까지 있으면서 그런 과정에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조금은 이제 이런 상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서 해소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마도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국 회사들이 뭔가 돈을 못 벌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회사는 너무 좋은데 그 회사의 가치가 주식으로 잘 이전이 안 된다. 주식과 뭐 요즘 말로 동기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1차, 2차 상법 개정이 전부 다 회사가 버는 돈을 특정 주주를 위해서 쓰지 말고 전체 주주를 위해서 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버는 돈이 회사의 가치가 온전히 주식으로 이제 이전되겠다는 기대가 생긴 거고요. 네. 사실은 아직 실무적으로 이게 정착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뭐 주변에서도 다 상법 개정 때문은 당연히 아니고 한 반반 정도 되지 않느냐. 반 정도는 제도 개선. 근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는 신뢰가 형성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냉소가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을 때는 네.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이제 뭐 국장 탈출은 뭐 진흥수 이런 냉소적인 말도 있었지만 네. 투자자들이 한국 회사는 너무 좋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 균형 잡힌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네. 한국 회사들은 주주의 뒤통수를 자꾸 친다. 회사가 돈 잘 벌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더니 네. 갑자기 뭐 물적 분할 재상장시키고 네. 아니면 다른 회사랑 합병시키고 네. 이래 버리니까 자기 주식이 갑자기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겨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정착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신뢰가 생기고 냉소가 없어지는 게 저는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불투명성이라든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번 네. 상법 개정으로 좀 이제 바뀌겠다. 바뀔 걸 기대를 많이 하고 기대를 있습니다. 하게 네. 된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소식에 미리부터 자사주와 관련한 주식들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런 기업들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그 자사주가 물론 뭐 주식 수가 줄어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쟁 이게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식은 누구든지 사가지고 내가 이 회사가 가치보다 낮은 것 같으면은 M&A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창업자 아니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수록 나는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지분을 취득할 때 드는 돈이 더 많으니까 더 네. 비싸게 주고 사야지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해야 되거든요. 네.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가지고 나를 바꿀 수 있다. 네, 불안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맞는데 자사주를 한 10%를 갖고 있으면은 네. 뭐 들어오면 내가 이거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로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네.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지배주주도 더 방어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주식을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도 내 주식의 가치가 자기 실제 돈 들여서 사는 거는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사주라는 게 회사가 갖고 있는 것만이기 때문에 네. 지배주가 갖고 있는 거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배주주도 원하면은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시장에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경영권 승계나 이럴 때 네네. 주가를 높이고 싶지 않는 그런 요인도 네. 좀 없어질.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사주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없게 됐고 네.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계는 좀 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이제 외국계 자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이제 뭐 소버린 SK 사태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되게 취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프랑스를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누가 와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갑자기 20-30% 취득해가지고 M&A를 한다는 건 이제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선진적인 시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은 기업의 경영권, 특히 뭐 중소벤처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왜 벤처기업, 중소벤처와 대기업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도 어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시가가 높아버리면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보다 내가 보기엔 되게 좋은데 가격이 되게 싸네. 그러면은 박앤세일 할 때 몰려들잖아요. 그게 어차피 어떻게 보면 M&A 시장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앤세일 시장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거를 자사주로 막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충분히 가격을 받게 된다면은 아무도 뭐 이렇게 살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 외국에서 해외에서 보는 평가도 좀 달라질 계기가 될까요? 네, 그런 말씀. 저는 이제 변호사지만은 주변의 투자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한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동안. 네, 회사는 좋은데 자본 시장에서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큰 손들, 연기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사실은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뭔가 이게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슬슬 그런 연기금 자금들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6천을 넘었지만 아직도 그런 패시브 자금은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들어올 자금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SNS에 갈 길이 멀다. 네.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이런 글을 이제 네, 올렸지 봤습니다, 저도. 않습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네.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라는 게 뭐 일부러 뭐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주주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지 주식이 않으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면은 그 주식은 값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배당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신사업을 하지 않는다 네.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우연치 않게도 지배주주가 뭔가 승계를 할 때, 네. 그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어떤 뭐 회사가 부동산을 1조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시장에서는 3천억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시장에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네. 1조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3천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당연히 3천억이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법 자체가 시가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상장돼 있는 회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장은요? 비상장은 1조로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상장되는 게 나한테는 세금이 너무 이익이네라고 지배주주가 생각할 수 있죠. 비상장은 1조가 되는 거죠. 상장. 왜냐하면 그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네. 그 이상하죠. 자산과 수익의 공정 가치 평가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지금 자산만 말씀드린 거고, 네. 이제 수익 가치 당연히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자산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 순자산 가치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사에 대해서 상속 증여 때 비상장 회사처럼 하겠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상장이 너무 오히려 세금을 절세를 가지고 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0.8배까지는 세금을 기준으로 그런데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또 재계 반발은 있겠네요. 이제 반발은 그 자체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누르기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상속증여세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 부분도 언젠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높다는 게 상증세율이 특히 이제 그 최대 주주는 20% 할증이 있어서 더 크게 50%로 이제 최대 세율을 적용받고 거기에 거기에 지배주주는 20%를 20%. 더 넣기 때문에 60%까지 올라갈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좀 폐지해 주길 바라는 건가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이 네. 일본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뭐 있더라도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 맞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가 그렇게 높은 것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좀 내려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저는 건가요? 좀 합리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네. 지금 1, 2, 3차까지 왔거든요. 네.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증시가 정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네. 그 얘기를 좀더 어떻게 보면 큰 해주신다면은. 지금 이제 주제는 웬만큼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후속 과제로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과제들 굉장히 사실 많이 남아 어떤 있고, 것들이에요? 뭐 자본시장법에서의 뭐 합병 비율을 시가로 하지 않고 공정가액으로 한다든지 좀 복잡합니다. 이제 네. 기술적인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좀 정비가 될 것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 20년 정도 사실 정체되어 있던 회사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기업 집단의 이제 중복 상장 문제. 이게 일본에서도 최근 한 5년 정도 굉장히 노력을 한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복 상장이라는 건 같은 물건에 대해서 주식이 2개, 3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야지만 그 물건의 값이 제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뭐 또는 뭐 기업 집단 자체가 지금은 뭐 거버넌스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회장들이 거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뭐 코스피 7천, 8천까지 내다보는 기관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단계를 착착 밟아가면 네. 거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수가 그 전에도 저는 뭐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에 5천, 8천도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거는 글로벌 다른 증시하고 어떤 PBR이나 PER 같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거든요. 네. 그 수치를 볼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개도국 평균 정도밖에 안 되고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수익 네네 비율 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한국의 회사들이 그들보다 더 낮게 미국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대만보다 더 낮게 평가될 이유는 있는가? 거꾸로 물어보면 없다면은 거기까지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대만까지 가면 사실 너무 높습니다. 만도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재평가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재평가 과정인 것 같고 네. 2000대는 정말 많이 눌려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네. 이제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투자자들 좀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면 도움이 될까요? 투자자분들도 무조건 배당을 많이 달라 할 것이 아니고 네. 이 배당이야 이제 경영자가 투자가 필요하면은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배당 많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자본을 쓰고 있는가 좀 더 스마트하게 주장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되면 좋겠고 정말 이 회사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남아 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을 좀 노력을 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준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직접적인 질문으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AI가 과연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근데 있는가 하면은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어버리면 이게 뒤에 내용이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는 면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일단 착시들도 먼저 나타나고 그게 또 일자리에 반영되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AI가 네. 기존의 어떤 세상의 질서를 뒤바꿀 만한 어떤 생산성 증가 이런 게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 것처럼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네.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네, 자기네들이 무슨 몰트북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네, 네. 뭐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은 그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 뭐 미국 재무장관이나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 같이 신뢰성 높은 사람들조차도 AI가 주도하는 생산성 붐이 앞으로 올 거다라고 역설은 하고 있지만 실제 지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나 통계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지표를 보면 얼핏 좋아진 것 같은 착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미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면 2025년에 경제 성장률이 2.2% 했거든요. 근데 고용은 한 달 평균 약 15,000개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고용 성장률이 0.1%에 불과합니다. 네. 그럼 이제 혹자는 이걸 보면 노동자는 별로 안 늘었는데 GDP는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성 성장률을 추정을 해보면 약 1.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치가 보통 2% 전후로 보는데 네. 장기 성장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고요. 이거는 90년대하고 2000년대 있었던 인터넷 붐과 비교해도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그러네요. 통계를 보면 그러면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전 평균보다 못 미친다고요? 네, 사실 이런 현상은 AI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솔로우의 역설이라고 네. 1980년대 컴퓨터가 막 보급될 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로버트 솔로가 네. 컴퓨터 시대는 어디서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약간 유머스럽게 비꼬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역설이 지금 AI 산업에서도 정확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문조사들이 있는데요. 전미 경제연구소가 미국과 영국, 호주의 C레벨 임원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응답자의 90%가 고용이나 생산성에 AI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자본시장에서도 S&P 500 기업 중에 374곳에서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을 했고 네. 관련 투자 규모가 실제로 2,5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선도하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네. 영업이익률에서 AI 도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돈이 AI 산업에 쏟아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미국의 GDP 성장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장 수치의 이면을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 2025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의 네. 90%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 자본 투자 지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돈을 쏟아부어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느라고 돈을 쏟아부어서 그것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 거지. 그렇죠. AI가 일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또 챗GPT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택, 강도, 증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채택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도 41%가 직장에서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도인데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13%만이 매일 AI를 사용을 하고요. 그마저도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 전체 노동시간 비중에서 AI를 쓰는 시간의 비중은 6%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어떤 작업을 할 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건 사실인데 네.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씩만 불연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간 생산성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한 0.5%포인트밖에 안 되고 네. 이마저도 노동자들이 딴짓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세워진 생산성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럼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업무 보조용으로 잠깐씩 쓰는 거니까 결국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걸 좀 극복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 개념 하나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2의 기계 시대 뭐 이런 책을 쓴 에릭 브린요플슨 교수가 있습니다. 네.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생산성 J커브 가설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J가 처음에는 바닥으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모양새를 가진 알파벳 J요? 알파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력이나 인터넷 그리고 이런 AI 같은 범용 기술이 등장했을 때 측정 가능한 산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멈추고 데이터 정비나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고 인력 재훈련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형 자산의 축적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J자의 끝부분처럼 이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무형자산이 뭐길래 그러냐 그런 걸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에 저희가 무형자산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건 어디예요? 지금 거대한 그 변화의 제2곡선의 바닥에 있는 건가요? 거의 바닥쯤을 이제 가고 있는 셈인 겁니다. 전 네. 인류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실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규제 심의도 하고 뭐 로보택시 관련된 것들도 많이 제도화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장 기업들이 겪는 혼란을 보면 대부분 AI 도입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보면 기술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이거나 기술을 쓰는 프로세스의 원인이 있습니다. 분산되고 고립된 데이터라든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낡은 업무 프로세스 위에 그냥 AI라는 신기술을 예쁘게 덧칠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투자의 80% 이상을 근본적인 재설계에 배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AI 관련 과제가 많지도 않아요. 아주 핵심적인 과제에만 자원을 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성과를 못 내는 하위 기업들은 6개 이상의 과제 예산을 막 배분을 하고요. 우리도 이것저것 해봤다라는 구색 맞추기식 실적에 급급하다라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업무에 AI를 단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업의 본질 자체를 재설계해야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지겨울 정도로 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들이 단순히 새 도구를 더 자주 사용할 때가 아니라 네. 그 도구를 중심으로 생산 방식이 완전히 재편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 청취자들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주 화제가 된 보고서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면 결국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고 경제가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좀 네. 공포스러운 예측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트르니 리서치라는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네, 아마도 네. 이런 이제 행간을 좀 읽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예측이 나왔고 이런 유령 GDP라는 표현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은 하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 물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럴싸한 주장인데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많은 그 연결고리가 좀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이전에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뭐 네.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데이비드 리카도나 뭐 멜서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 과잉을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이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산업 생산량은 급증하는데 기계 때문에 노동자들은 눈에 띄게 실직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남아도는 공포가 지속될 거다라는 거였죠. 네. 근데 리카도라는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생산은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현실로 생각을 해보면 농부가 어떤 티셔츠를 사려면 네. 자기가 생산한 식량을 교환해야 되는데 네. 결국 신칠 산출물은 다른 무언가를 사기 위한 소득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에서 지나치게 많이 생산해서 일자리를 잃는 부분적인 과잉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네.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이 구매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경제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이의 법칙이 더 다가오네요. 그렇죠. 세이의 법칙인 거죠. 네. 근데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수요 부족, 즉 그 돈이 안 돌아서 생기는 불황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케인즈 같은 경우는 생산과 소비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고 돈이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되려면 AI 기업들이 벌은 돈을 쓰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목 GDP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GDP 성장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주장이 이제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고 보면 너무 그 거시경제 붕괴론에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지금 단계에선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식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내 일자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막연한 불안감들은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제 얘기이기도 한 거죠. 뭐 이게 사실은. 네. 아, 제가 네, 웃으면 안 네. 되는데. 이런 이제 공포심이 사실 시장을 지배는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데이터나 경제학의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네.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우려와 달리 뭐 사라지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네. 컴퓨터 시대인 초기에 한 1980년대 초반에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이 레온티에프가 컴퓨터가 복잡한 지적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네.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었는데 네. 결과는 사무 업무에 오히려 축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 이후에 관리나 전문직, 사무직 고용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들의 임금도 현재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과 작업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아하. 직업은 오로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업의 묶음입니다. 그렇죠. 과거 컴퓨터는 명시적인 규칙으로 체계화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만을 자동화했습니다. 네. 타이피스트 같은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의 전문직은 자동화된 일부 작업을 제외하고는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난 근데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AI는요. 그렇죠. AI 이제 과거보다 더 똑똑해진 건 사실인데 AI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톱니형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네. 성과가 들쭉날쭉하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작업의 95%는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런데 그 5%를 잘 못하는데 예측할 수가 없게 잘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5%를 메우기 위해서 인간의 개입과 책임감이 필수인데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남들보다 10배, 20배 연봉을 받는 건 진짜 잘하는 선수보다 딱 1% 더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1%만 더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네. 훨씬 더 프리미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박사님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렇죠. 어떤 일자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무슨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그건 정말 남은 시간으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네, 네, 이게 저희 아이들보다도 당장 발등 앞에 네.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네. 초급 일자리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문제인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직이 피라미드형 조직인데 네, 네. 지금 다이아몬드로 좀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네. 위험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신입을 뽑지 않고 그 부분을 AI가 다 하니까 신입을 뽑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문제는 옛날에 공장 일자리가 사라지면 한 지역이 통째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의 초급 일자리는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어서 이들이 결집적으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문제가 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사실 AI가 기한서 쓰고 번역 요약 다 해주고 자료 수집 다 해주면 굳이 기업 입장에선 신입 뽑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예.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들은 AI를 기존에 관성 없이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존 네. 업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존 업무를 모르지만 AI를 쓰는 사람들이어서 네. 신입사원에 대한 채용은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AI가 과연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가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 결국 인간이 AI보다 1%만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갖고 있는 한 맞습니다. 위태롭진 않겠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한 보안 투자도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